저는 강의를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여러분처럼 중소기업 경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중소기업 경영자입니다. 저희 회사가 오래전부터 좀 독특한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가끔 독서 경영에 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외부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 회사의 문화를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한국 품질재단과 인연이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보니까 오늘 또 여기 와서 보니까 또 제가 평소에 존경하시는 우리 특히 우리 한영수 회장님도 여기 와 계셔서 저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제가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CEO로서의 그런 어떤 마음가짐, 또 자세, 그리고 마지막 후반부에는 저희 회사에서 현재 하고 있는 기업 문화와 시스템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저와의 소중한 만남을 위해서 58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준비한 결과로 오늘 여러분과의 소중한 만남의 시간을 오늘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뜻깊은 그런 오늘 아침입니다. 정말 오늘 아침 보니까 멀리 지방 대구에서도 오시고 또 원주에서도 오시고 참 대단한 그런 열정을 가진 우리 사회 각계각층의 우리 리더이신 우리 CEO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에 이런 어떤 성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참 요즘 다 경영이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좀 독특한 그런 관점을 합니다. 영업이 어렵냐? 어렵다고 그럽니다. 누구 생각이냐? 자기 생각이다. 영업이 어려운 게 아니다. 경제가 어려운 건 아니다. 경제가 언제 우리에게 어렵다, 나한테 다가오지 말아라, 그런 말 한 적이 없습니다. 경영을 하면서 우리가 경영이 어렵다고 하는 것은 경영을 향해 다가가는 우리의 방법을 바꾸라고 하는 그런 신호로 저는 알아차리면서 기업 경영을 합니다. 저희 회사는 조금 있으면 8시 반이면 전 직원들이 함께 모여서 노래를 부르고 또 율동과 함께 노래를 부르고 또 한바탕 웃으면서 또 박수를 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또 오후 4시가 되면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외부에 나간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 내에 있는 건물에 있는 우리 전 직원들이 매일 하루에 2차례씩 박수치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그러한 일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회사에서는 매일 어떤 모임이든 간에 모임을 시작하기 전에 웃는 얼굴 표정 알아차리기 시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들이 좀 약간 딱딱한 얼굴 표정이신데 서로 표정을 보시면서 좀 밝은 미소로 서로 좀 눈웃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밝은 표정으로 나눠보십시오. 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하면 상당히 어색해 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람을 뽑을 때 웃지 않는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면접하면서 한번 웃어보라고 합니다. 10명 중에 9명이 웃지를 못합니다. 웃으라 그러면 하, 이렇게 끝납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웃음은 자기 자신을 향해 웃는 것입니다. 근데 웃음에 인색하다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인색하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인색한 사람이 어떻게 남에게 친절을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회사는 매일 아침 전 직원들이 박장대소를 하는 그런 내용을 합니다. 조금 후에 저희 회사의 문화를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저희 회사는 그래서 웃음 경영 컨설턴트가 2명이나 있습니다. 단순하게 웃음 경영, 외부에서 웃음 강사 초청해서 한번 하는 이벤트적인 그런 행사가 아닌 매일 아침 하루에 매일 2번씩 활짝 웃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얼굴 표정, 자, 저는 가끔 물어봅니다. 내 얼굴이 누구를 위해서 있느냐 이거. 보통 보면 자기 얼굴 자기를 위해서 있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자기 얼굴은 자기가 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을 위해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를 보고 있는 앞에 우리 계신 저는 지금 현재 김재룡 사장님을 위해서 저 얼굴이 있으니까 저는 김재룡 사장님을 보면 항상 웃어야 됩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가 얼굴을 찡그리고 있는지 무표정한 얼굴로 있는지 활짝 웃고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웃는 얼굴 표정을 가지고 사람을 인재를 구분합니다. 무표정한 얼굴, 찡그린 얼굴, 밝게 웃는 얼굴. 그러니까 요즘 모든 저희들은 이제 영업 중심, 마케팅 중심 기업이기 때문에 외부하고 많은 그런 어떤 교류가 있습니다. 근데 하는 일마다 다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객을 만나러 가는데 찡그린 얼굴을 가지고 만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활짝 웃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 CEO 여러분들께서도 가끔 저희들이 아마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행복해서 웃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웃으면 행복해지는 거고 또 성공해서 당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당해서 성공한다. 저희들이 모든 부분들을 남과 다르게 생각하는 그런 차원의 문화와 시스템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좀 특이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경영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저희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의 만남의 시간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답을 주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서린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하는 중소기업 경영 사례 속에서 여러분들 기업에 필요한 경영의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해드리는 길을 안내해 드리는 데 있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답을 주는 사람은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CEO로서의 이런 고민을 늘상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자로서의 어떤 삶의 질을 누릴 것인가? 우리가 경영하는 게 뭐냐? 어떤 삶의 질을 누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과를 창출할 것인가? 지속적으로 이윤을 또 계속해서 고객 창조해가는 이러한 창출. 그 다음에 어떻게 자발성 인재, 창조성 인재화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인재를 발굴해야 할 것인가? 저희 회사에서는 채용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발굴이라는 말을 씁니다. 왜냐? 우리가 잡석이 다이아몬드가 결코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우 사람의 마음가짐, 태도를 중요시합니다. 저희 회사는 사람 뽑을 때 이상하게 뽑습니다. 우리 회사 빌딩 계단이 몇 개냐? 그다음 이 손가락이 몇 개냐? 희한하게 뽑습니다. 왜? 이제는 전문적 지식은 거의 평준화가 됐다고 저희들은 보기 때문입니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는 누가 정하느냐? 그 사람의 생각으로 결정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저희 회사는 가장 먼저 묻는 질문들이 바로 특이한 그런 질문들입니다. 뱅크 만들 수 있느냐? 이런 특이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남들이 갖고 있지 않는 독특한 그런 기업 문화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직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향상시켜 줄 것인가? 이제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봅니다. 아마 여기 계신 거의 대부분의 우리 사장님 여러분들은 직장을 위해서 개인의 삶을, 가족을 희생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장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런 다음 뭐냐? 우리만 해도 직장을 위해서 가족을 희생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가정 우위 시대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해서 임직원들의 삶의 질을 어떻게 누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느냐가 향후 기업 경영에 매우 중요한 덕목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으로서 문화와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 요즘 요즘 3D 업종이라는 말이 나오고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3D 업종이 아니라 3D 환경이 3D지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중소기업일수록 독특한 기업 문화가 없으면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없고 또 이직률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특히 저는 1984년에 오파상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2005년에 코스닥에 상장한 오파상 기업으로 최초로 했습니다. 저는 마케팅, 유통 중심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파상이라는 것은 엄청난 이직률이 많습니다. 저희 회사는 과거 20년 동안에 저희 회사에 있다가 나가서 독립한 사람이 2명밖에 없습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왜 그랬느냐? 저희는 중소기업이면서도 그러한 문화와 시스템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직률을 최소화하고 또 철수 장벽을 높여놓는 그런 기대 효과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기업에서 가장 중심이 변화와 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저는 기업 경영을 하면서 항상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 코스닥 상장하기 이전에는 저의 꿈의 목표가 성공하는 경영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코스닥 상장해서 돈을
좀 번 경영자가 됐다고 했을 때 우리 임직원들에게 어떤 희망과 어떤 기대를 줄 수 있을 거냐.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 사장이 돈 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코스닥 상장 이후에 그런 목표를 바꿨습니다. 자, 코스닥 상장 기업 CEO로서의 돈 많이 번 CEO, 우리 임직원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는 가 CEO가 돈 버는 거다. 그건 아니다. 그럼 뭐냐? 아하, 나도 우리 임직원들에게, 나도 우리 회사의 경영자처럼 저러한 삶의 질을 누리고 싶은 삶의 모델이 되고 싶다고 하는 게 제가 바꾼 새로운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 나도 우리 회사의 경영자처럼 저렇게 삶의 질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철 회장님께서 저를 소개한 삶의 예술가 협회라고 해서 삶을 예술로 갖고 가는 사람들. 우리가 기업 경영을 해서 한평생 수고를 합니다. 나중에 기업 경영한 다음에 나이 들고 그 다음에 뭘 하겠느냐. 하루하루 일과적 그런 생활 속에 우리가 삶의 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게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성공을 위해서 온갖 청춘을 다 바친 다음에 어느 나이가 됐을 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우리는 각 나이답게 우리가 삶을 누려야 될 요소들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는 성공을 뭘 하면 회사를 키우면 어느 정도 성장시키면 그 다음에 누리려고 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젊은 세대들은 그러한 것들에 별로 흥미가 없습니다. 요즘 새로운 세대들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 유리하면 남의 것도 내 것이라고 우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불리하면 내 것도 내 것이 아니라고 발뺌을 하기도 하는 게 요즘 새로운 시대의 젊은 세대의 어떤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 볼 때 우리 중소기업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삶의 질을 어떻게 누리게 해줄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항상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어떤 저의 좌우명이 한 가지예요. 항상 저는 타자기의 교훈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타자기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회사에 타자기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막 골동품점에 가지 않으면 타자기를 볼 수 없을 겁니다. 타자기가 어디 갔습니까? 자, 이게 바로 21세기 지식 기반 경제 시대의 새로운 경쟁 양상입니다. 타자기 회사가 타자기 회사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죠. 타자기가 타자기 회사에 의해 망한 게 아니라 엉뚱한 컴퓨터 자판기에 의해서 순식간에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즉, 이 말인 즉슨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업종에 의해서 회사가 망하고 성장하는 것보다는 전혀 다른 업종에 의해서 순식간에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바로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경쟁 양상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여러분들이 다 아는 필름 시장 어디 갔습니까? 필름 시장이 어디 갔나요? 순식간에 디카라고 하는 괴물에 의해서 전 세계 필름 시장의 85% 이상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미 4년 전에 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누구인가? 오늘 처음 오셨다고 그러는데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어디시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이키의 경쟁 상대. 이미 이건 4년 전에 책 이름으로 나와 있습니다.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나이키 운동화를 신고 밖에서 뛰어놀아야 되는데 그래야 한 달에 3컬레도 신고 2컬레도 신어야 될 텐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으면 운동화 3컬레 신는 게 1컬레밖에 안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나이키의 경쟁 상대는 닌텐도다. 소니다. 아디다스, 리복, 프로스펙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이게 바로 위기다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는 항상 기억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그래서 위기는 뭐냐?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한 자각이 없는 사람에게는 항상 위기가 우리 앞에 지금 다가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가장 무서운 경쟁 상대는 뭐냐? 바로 눈에 보이는 경쟁 상대는 어떻게 움직일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업종에서 우리의 업종으로 들어온다고 할 때는 이건 속수무책이다. 그래서 이런 시대의 흐름을 놓치는 게 가장 무서운 경쟁 상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열심히 기업 경영을 하면 결국은 뭐냐? 열심히 망하는 기업으로 가는 길이다. 또 그러한 것들의 시대의 흐름을 모르고 열심히 직장 생활에 경영에 임하면 그 사람은 결국 뭐하냐? 신중하게 망하는 사람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알고 대처해 나가는 것, 그러한 지혜를 얻기 위한 이런 어떤 모임의 참여의 장이 바로
품질재단, 아침 조찬의 이런 과정도 바로 그러한 정보 공유를 통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한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는 시간들이 바로 이러한 교육 시간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소기업을 경영하면서 타자기 교훈과 그 다음에 이거 중소기업에서는 불량기업은 없다는 겁니다. 누구만 있느냐? 불량기업 경영자만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모든 것들은 경영자에 달려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량기업은 없다. 불량경영자만 있다. 그래서 우리 CEO일수록 이제는 많은 그런 어떤 열린 사고를 가지고 세상이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읽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때를 놓쳐버리면 경영자의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한순간에 GM이라는 회사가 이 지구상의 가장 우리들이 말할 때 위대한 기업, 엄청난 기업이라고 했던 GM이 순식간에 저렇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러한 것도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이러한 것들을 하는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라는 거죠. 기업도 영업도 마케팅도 모든 게 사람이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사람의 마음을 경영합니다라는 이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고 사람 마음 경영을 저희들 회사에 이미 장착돼서 문화와 시스템으로 저희들은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경쟁력이라는 거죠. 지속적인 성장은 이제 사람이다. 이제는 사람을 존중하는 기업만이 지속 가능 경영을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왜 마음 경영이냐? 비즈니스를 변화하려면 사람을 변화시켜야 돼요. 비즈니스를 육성하려면 사람을 육성해야 됩니다.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려면 또 사람을 성장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사람의 뭘 성장시켜야 되냐? 바로 의식을 성장시켜야 되는. 의식이란 게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바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회사의 새로운 문화를 저희들이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세상을 움직이기 왜 요즘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러우느냐?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세상을 움직이는 건 사람입니다. 세상이라는 게 뭐냐? 내 자신의 내적인 것이 외적으로 표현돼서 이루어진 게 세상들입니다. 세상을 읽으려면 바로 내 자신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세상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여기에 계신 CEO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내용들이, 내적인 마음이 외적으로 표출된 것들이 바로 세상에 이루어지는 구성 요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이제 답답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을 살면서 경영을 하면서 답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가끔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상대방과 이야기할 때 상대방이 답답하다 그럽니다. 아닙니다. 우리 잘못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답답한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고정된 답을 가지고 상대방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어오니까, 내 답 속으로 안 들어오니까 그것을 상대방이 답답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우 중요한 요인하고 봅니다. 회사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 내에서 어떤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소통이 돼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된 이유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상대방을 내 쪽으로 끌어당기려고 그러니까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누구한테 덮어씌우느냐? 상대방에게 답답하다고 덮어씌운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답답한 게 아닙니다. 내가 답답한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방을 믿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의 마음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소통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사람의 마음을 경영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측면 때문에 저희들이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새로운 문제인데 우리는 이 문제를 향해 다가가는 우리들은 뭘 하느냐? 자꾸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다가갑니다. 자, 어떤 부분이냐면 모든 문제는 우리는 똑같은 문제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한강에 흐르는 한강물이 똑같은 물이 아닙니다. 어느 한순간도 똑같은 물일 수가 없습니다. 계속 흘러가는데 우리는 한강물을 똑같은 한강물로 보고 있으니까 전혀 감동적인 삶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자,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는 똑같은 문제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똑같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있을 뿐입니다.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새로운 문제를 향해 다가가는 우리들은 뭘 가지고 다가가느냐? 과거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축적된 기억을 가지고 이 문제를 향해 다가갑니다. 자, 이건 뭐냐면
경험과 지식과 기억은 뭐냐면 이게 생각입니다.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경험한 것, 그동안 지식으로 축적된 지식, 그리고 그게 기억으로 남아있는 게 이게 생각입니다. 생각은 전부 과거죠. 생각은 미래일 수가 없습니다. 전부 과거입니다. 그럼 이 생각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비교합니다. 판단합니다. 나하고 가치관이 안 맞으면 저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답답한 거죠.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과거의 경험과 지식과 기억을 내려놓고 비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바라볼 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인류인재 기준은 뭐냐면 잘 듣고 잘 보고 지금 여기를 알아차린 창조적인 성과 창출형 인재, 이게 우리 회사의 인류인재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회사는 맨 먼저 들어오면 어떤 것이 잘 듣고 있는지, 어떤 것이 잘못 듣고 있는지를 모르고 우리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못 듣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얼마나 못 보고 있는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즈니스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커뮤니케이션인데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잘 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 본다는 게 뭐고 잘 못 듣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우리 회사는 맨 먼저 이것부터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쉽게 제가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저 말을 잘 들으십시오. 우리 박 청장님.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그냥 쉽게 생각해 보십시오.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대단하시. 이 정도만 따라 하셔도 대단하시게 지금 잘 듣고 계십니다. 자,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몇 개입니까? 좁은 거 4개, 핀 거 1개. 이렇게 좀 생각해 버린 거죠. 안 듣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2%만 듣고 나머지 98%는 상상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객이 지금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벌써 내가 지금 짐작을 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김 사장님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자, 이게 몇 개입니까? 1개입니다. 예,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몇 개입니까? 4개입니다. 오,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조카 4살짜리 정도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정확하게 답이 나옵니다. 자, 하나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 둘, 몇 개라고요? 2개입니다. 저거 하나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저 양반이 무슨 지금 넌센스 퀴즈일 거다, 무슨 함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각각 제대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고 대단한 상상력을 발휘하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커뮤니케이션 할 때는 아닙니다. 이제는 지금의 커뮤니케이션 툴은 뭐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상대방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로 바꿔서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 게 바로 지금의 소통의 기술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지금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박 팀장님. 이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피합니다. 이게 보는 것입니다. 즉, 보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근데 보고도 안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못 움직이는 거예요. 보는 것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보는 것이 움직이는데 지금 이제 제가 이렇게 하는데 저를 보려고 계속 여러분 앉아서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는 어떻게 움직인다는 표현 어떻게 하느냐? 전부 웃을 때 저희 회사는 전부 쳐다보면서 뭐예요? 저를 주시라면서 뭐예요? 아하 하고 얼굴 표정을 밝게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은 이렇게 하고 듣고 계신 분은 저 이야기 안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지금 하면서 비교 판단 선입견으로 저 양반 웃기는 사람이다. 저 양반 말하는 게 이상하네. 톤이 어떻게 이렇게 지금 자기가 비교 판단해 버리니까 누구 수준에서 듣고 있습니까? 자기 수준에서 듣고 있다. 그러니까 성장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뭘 잘못 듣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고객이 이야기하면 저 말 빨리 끝나면 내가 반박할 것을 생각하며 듣고 있으니까 고객의 미묘한 메시지를 다 놓쳐버립니다. 고객은 답은 이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그랬잖아요. 하나 아니다. 하나 둘 2개. 고객이 답을 다 가르쳐줍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상대방 말을 들으면 내가 상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고 판단을 해버립니다. 그 비교 판단한다는 것은 내 수준에서 비교 판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론도 내 수준에서 낸다. 그러니까 뭐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겁니다. 저희 회사가 맨 먼저 하는 게 뭐냐? 어떻게 하는 게 잘 듣는 거냐?
자, 잘 듣는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속된 말로 웃긴다. 이런 식으로 좋다 나쁘다로 여러분들이 생각이 올라오면서 듣고 있으면 저 이야기 안 듣고 있는 거예요. 또 이렇게 입모양이 이렇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지금 전혀 안 듣고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소리로 그냥 듣고 있을 뿐이에요. 왜? 자기 생각으로 듣고 있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가 인류인재라는 개념을 바로 그렇게 도입시키는 거예요. 또 잘 듣고 잘 보고 지금 여기를 알아차린, 이건 어때요? 명상입니다. 그래서 전 직원들 저희도 2년 6개월 전에 코스닥 상장하고 3박 4일씩 명상 수련을 전 직원을 보냈습니다. 4차례 나눠서 보냈습니다. 왜냐?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의 지금 여기 고객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가를 읽어내지 못하면 비즈니스를 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옛날에 고객은 저희들이 갖다주는 정보를 가지고 취사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객이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격 깎기 위해서 한 번씩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고객을 능가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제는 커뮤니케이션이 갈수록 어려운 시대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람의 마음을 경영한다고 하는 이런 툴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문제의 답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는데 고통을 느낀다면 그 고통이 바로 답입니다. 뭐냐?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의미는 뭐냐? 경영하는 방법을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세상 탓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 탓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잘된 기업은 아주 잘 됩니다. 우리 여기 한영수 회장님 계십니다만 37년 동안 기업하면서 당자, 가계수표, 약소금 단 하나도 발행하지 않고 지금 기업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고 계십니다. 자, 뭔가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바꾸라는 신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는 절대로 풀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조찬의 시간이 바로 매우 중요한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라고. 그래서 어떤 문제가 고통이라면 그 고통이 바로 답이라는 거죠. 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바꾸라는 것을 알려주는 소중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이게 바로 의식입니다. 자, 똑같은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부모가 또 여러분 회사에서 CEO가 여러분 직원들을 지적을 하면 의식 수준이 낮은 직원은 그것을 지적을 하면 질책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뒤에서 불평불만을 합니다. 궁시렁궁시렁합니다. 그런데 의식 수준이 높은 직원은 지적을 하면 그것을 가르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뭐죠? 감사함입니다. 그래서 의식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똑같은 상황을 질책으로 받아들이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가르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가르침을 받아들이면 감사함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직원을 선호하시겠습니까? 바로 지적을 가르침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 이러한 인재를 우리가 발굴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을 세상이 안 보이면, 비전이 안 보이면 패러다임을 바꾸라는 신호로 우리가 빨리 알아차려야 된다. 이러한 징후를 우리가 빨리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징후를 읽어내지 못하고 뭘 잘못한다, 무슨 탓을 해봐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자꾸 우리는 뭘 하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우리 CEO 여러분들께서 경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직원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해타산적 관계에서 그냥 바꾸는 척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나는 바꾸려고 하지 않고 자꾸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엄청난 지금 혼란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나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바꾸는 거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남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끔 놓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그런 내용. 그래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저희 직원들에게, 우리 CEO들에게 임직원들에게 도전하라. 그런데 그걸 듣고 있는 임직원들은 속으로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는 당신은 과연 도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발레 도출을 했습니다. 이대 무용과의 백조 호수의 마학욕으로 발레를 출연했다니까.
왜? 우리 임직원들이 믿질 않았습니다. 발레 출연한다고 그러니까. 막상 나중에 이제 티켓이 나오고 하니까 깜짝 놀랐어요. 올해는 또 저는 그림을 그린 사람이면 설치 미술을 출품했습니다. 설치 미술. 왜 했느냐? 끊임없이 도전해가는, 변화해가는 CEO의 모습인 나 자신이 변해가고 있는 것을 솔선수범 보여주지 않는 한 이제는 리더십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 임직원이 CEO가 알고 있는 것 이상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표현을 합니다. 어떤 직원은 1년을 10년 근무한 직원이 1년을 10회 반복하는 직원이 있는가 하면 10년을 근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년을 10회 반복한 사람은 뭐냐? 세월이 흘러서 축적된 업무의 역량의 노하우를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10년이 되면 다 터득하게 될 수 있는 업무의 스킬은 그건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월이 지나가면 축적된 그런 경험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능력으로 착각하면서 욱박지르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리더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통찰력, 직관력이 필요한 시입니다. 그럼 통찰력과 직관력을 어떻게 우리가 무장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저희들의 접근 방법이 사람의 마음을 경영합니다. 우리가 경영이 힘든 것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자꾸 자금이 부족해서 요즘 돈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이 없지 않습니다. 돈을 차고 넘칩니다.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 문제지 돈이 없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그러한 조건을 갖추려고 빨리 회사를 새롭게 변신해 나가는 이러한 노력이 필요한 거지. 돈이 없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기업하는 사람이 그 정도 예측 안 하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이 없는 거 아닙니다. 은행에 돈 넘칩니다. 그럼 뭐냐? 내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의 조건을 갖추는 노력을 해야지. 자꾸 우리는 돈이 없다고 이렇게 푸념을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앞에 놓여 있는 컵의 가치가 가득 채워져 있을 때입니까? 비워져 있을 때입니까? 여러분들 앞에 놓여 있는 컵들이 놓여 있습니다. 컵의 가치가 여러분들 가득 채워져 있을 때 가치입니까? 비워 있을 때 가치입니까? 컵의 가치는 비워 있을 때입니다. 그게 뭐냐? 경영이 힘든 것은 무언가가 부족해서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인재가 없어서, 무슨 아이템이 없어서 아닙니다. 무언가를 잘못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컵의 가치는 정해져 가득 채워져 있는데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도록 공간을 비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비워놓는다는 게 뭐냐?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을 버려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신념, 편견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새로운 게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힘든 겁니다. 어떤 일이 힘들다가 삶이 답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이 답답하다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의 그러한 아집을 어떤 면에서 에고를 버리라고 하는 그런 실호입니다.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변해가고 있는데 과거에 내가 경험해왔던 것, 축적된 지식, 기억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하니까 힘들다고 하는 것. 내려놔야죠.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야구선수가 홈런을 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컷 하면 어떻게 돼요? 홈런 칠 수 있는 기회가 안 오죠. 여러분들 뭐냐? 상대방 말을 듣고 있으면 저 내 가치관이 안 맞으니까 컷 계속 컷 하니까 홈런 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홈런 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나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을 흡수해야 됩니다. 흡수한다는 게 뭐죠? 수용성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런 교육의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내가 취사 선택하면 되는데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고 좋다 나쁘다로 착착착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상태 그대로예요. 나무는 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코 성장할 수가 없다. 이런 걸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지는 않는지. 경영이 힘든 것은 뭔가 부족한 게 아니다. 뭔가를 잘못 가지고 있다. 내가 잘못 가지고 있다는 것을 빨리 버려야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 가지고 있는 한 새로운 것은 절대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치면 자꾸 우리는 세상을 향해 탓을 하게 된다는 거죠. 불평불만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자기가 뭘 모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불평을 합니다. 아는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떤 신호를 우리가 읽을 수 없으면 시기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뭔가가 힘들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바꾸라는 신호다.
자, 그래서 그러한 연장선에만 지금은 나 자신을 바라보는 새로운 방식, 삶을 바라보는 경영을, 기업을, 임직원을 바라보는 모든 방식이 지금은 바꿔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우리가 산업시대 연장선상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시대는 아니다. 우리가 산업시대는 노하우가 중요한 가치관이었습니다. 노하우는 뭡니까? 소유권 시대입니다. 소유권이라는 게 뭐죠? 자존심입니다.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친 사고입니다. 이제 21세기 지식기반 경제시대는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노하우에서 노웨어 시대입니다. 내가 필요한 정보가 어디가 있는지, 내가 필요한 인재가 어디가 있는지를 빨리 뭐예요? 소유권이나 사용권 시대입니다. 그걸 빨리 알고 써먹는 시대지, 내가 알고 있는 자격증, 졸업증 가지고 우리는 평생을 우려먹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지금은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태정, 태세, 문단세 외워서 지금 어디다 써먹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도 외울 필요 없습니다. 바로 검색하면은 즉시 이 자리에서 바로 다 나옵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이렇게 엄청나게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우리는 이걸 지금 놓치고 있습니다. 과거의 산업시대, 농경시대의 그런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답답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식당에 가면 먹을 만큼 주세요. 적당히 알아서 주세요. 이것은 우리가 산업시대, 농경시대입니다. 세상에 지금 주는데 적당히 먹을 만큼 주세요. 이렇게 주문하는 이런 국민소득 2만 불 시대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알다시피 외국 가면 스테이크를 주문하면 몇 가지 질문을 합니까? 적어도 11번, 12번의 주문을 합니다. 고기가 어떻게? 샐러드에 드레싱을 어떻게?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런 추상적인 말을 전부 추방시키고 있습니다. 이따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런 얘기는 충청도 말에 아라슈. 저도 이제 2년 6개월 전에 들었더니 아라슈라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아라슈는 왜 안 했냐?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하겠다 그랬슈?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알겠습니다 말을 없애버렸습니다.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상사가 뭐라면 네, 즉시 실천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아라슈가 합니다. 알겠습니다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떤 일을 지시할 때 여러분들의 임직원들이 예 알았습니다 하면 최고의 덕목인 줄 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는 순간 타이밍을 누가 조절합니까? 지시 받는 사람이 타이밍을 조절해 볼 수 있습니다. 알았다, 들었다, 보았다, 읽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런 말을 없애버립니다. 예, 즉시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애매모호한 표현을 없애버리지 않는 한 회사에서는 언어적 공해가 있습니다. 언어 공해가 있으면 인간적 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 소통을 저해하는 엄청난 장애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문화를 바꿔놓지 않고서는 회사가 지속적 성장을 하기에 매우 어려운 시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것은 바로 당신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상대방의 어떤 단점을 가지고 지적을 합니다. 저 친구는 하는 짓마다 저런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상대방의 단점이 아니라 내 단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만이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단점이 내 단점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단점은 보이질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착각합니다. 상대방한테 덧붙입니다. 그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회사는 아하,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을 보여주는 앞에 상대, 내 단점이 저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는구나. 그걸 리얼하게 내 앞에서 보여주는 당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단점이 싫은 게 아닙니다. 정말 고맙다는 거죠. 이게 바로 감사합니다. 또 상대방의 장점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장점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은 절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들이 빨간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온통 붉게 보입니다. 노란 안경을 쓰고 보면 온통 세상은 노랗게 보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필터대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런 걸 상대방을 보면서 항상 단점을 먼저 보는 사람 결코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는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해내는 탁월한 상상력을 가졌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일을 볼 때 상대방의 장점을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단점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걸 누가 지적해 준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장점을 먼저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볼 때 단점을 보고 있다 그러면 내가 단점 필터를 끼고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또 우리는 어디 가서 또 놀 때 보면 한 사람이 막 춤을 추고 막 춤에 열중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러면 참 놀고 있네. 놀고 있다는 사람은 자기가 놀지 못한 사람이 놀고 있다는 말을 씁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자기가 놀 줄 아는 사람은 그게 신나니까 어울리는데 자기가 놀 줄 모르는 사람은 놀고 있네 그래요.
놀고 있다는 말을 쓰는 사람은 자기가 놀아보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놀아본 사람은 절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함께 어울리고 내가 못 노는 것을 상대방이 놓으니까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돼. 이게 뭐냐?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경영합니다. 이라는 것도 전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게 아닌가. 신나게 우리는 춤을 추면 뭐예요? 꼭 비처럼 춤을 춰야 됩니다. 이효리처럼 율동요 춤을 춰야 잘 춘다고. 이효리는 이효리 춤을 출 뿐이고 또 나는 나대로 춤을 출 뿐인데 우리는 이효리처럼 다 춰야 되고 비처럼 춤을 그냥 춰야 된다는 거죠. 아니죠. 그냥 나는 내 춤을 추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다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는 그렇습니다. 상대방 말할 때 틀리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르는데 의견이 다 똑같을 수 있습니까? 다 다르죠. 우리는 뭐냐? 상대방이 나와 의견이 틀렸을 때도 야 틀렸다 그러지 말아야 돼. 야 대단히 독창적이십니다. 이렇게 표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하는 짓마다 왜 그래 그게 아니죠. 그럼 기분 나쁘죠. 야 당신은 참 천재다. 어떻게 그렇게 창조적인 표현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 야 나는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나는 엉뚱한 각도에서 생각했네. 그럼 당신은 어떻게? 나는 이렇게 생각했거든 하고 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소통이 되는 거죠. 우리가 고객을 방문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객을 방문 내 의견을 설득을 하려고 그러면 설득 당해서 물건 산다면 기분 좋겠습니까? 내가 선택권을 가졌는데 설득당해서 물건을 산다 기분 나쁘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차리면 매우 중요한 그런 어떤 단서를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전부 뭐냐?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가 비즈니스는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읽기 위해서는 뭐냐? 먼저 내가 내 마음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전 직원들을 명상 수련을 보낼 수밖에 없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 수가 있겠느냐. 안다는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색깔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인 게 보인다면 내가 부정적인 필터를 가지고 있구나. 이걸 빨리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걸 가지고 우격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목소리 큰 사람이 그러면 이긴다. 모르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예. 자, 어떤 모양으로 피어나든 님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멋진 나는 누구냐? 나의 가치도 내가 설정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데 어느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게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인사가 당신은 최고십니다. 당신은 대단합니다. 매일 합니다. 회사 내에서 서로 보면 당신은 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최고십니다. 당신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그건 너무 좀 위선적이지 않느냐. 이제 그런 외적인 것만. 내가 당신은 최고십니다 말은 당신을 최고로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내가 깨어있는 인재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상대방입니다. 네, 오늘 저는 여기 박성훈 청장님을 박성훈 청장님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나의 또 다른 모습의 박 청장님으로 보시는 겁니다. 그럴 때 뭐예요? 친밀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대단하시죠. 이렇게 적응성이 있어야 되십니다. 이렇게 빨리 적응할 줄 아는 거. 찰스 스타인이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이 지구상에 살아남는 것은 우수한 정도, 강한 정도 아닌 변화에 적응할 줄 아는 종. 바로 우리 청장님 대단하신 바로 이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왜 이런 걸 하느냐? 당신은 최고십니다. 저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최고십니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직원이 당신 최고십니다. 근데 내가 이러면 되겠습니까? 저가 먼저 하죠. 최고십니다. 왜? 이것은 자존심 버리는 훈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쪽팔리지 않습니까? 당신은 최고십니다.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건 뭐예요? 자존심 버리라는 훈련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당신은 최고십니다. 이전에 우리는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은 내가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된다. 유연한 사고를 갖지 못하면 경직된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다. 자기 자신에 먼저 가치 있게 보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가치 있게 봐주지 않는다. 그래서 그 유흥준 씨가 쓴 문화유산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조선시대 문인이 했단 말인데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땐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 그게 바로 뭐냐? 의식입니다. 다른 차원에서 보는 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기해안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면 알게 되고 상대방을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땐 예전과 같지 않으리라. 이게 바로 기해 창출입니다. 남과 다르게 볼 때 이게 기해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냐? 맨 먼저 출발하는 게 뭐냐? 사랑하면 나 자신을 사랑하면 알게 되고 누구도 상대방도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인다. 그때는 뭐냐? 예전과 같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회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당신이 생각하는 것은 당신이 생각하는 훨씬 더 멋진 사람. 우리 회사는 맨 먼저 오면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지 아느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아느냐. 뭐 쉽게 이야기하기, 아침 저희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65억 분의 1인 박성훈 청장님, 보통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 이 지구상에 65억 분의 1인 소중한, 우리 태어날 때 박성훈 원장님은, 청장님은 몇 대 몇으로 태어나셨습니까? 3억 대. 예, 3억 대. 이것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가치잖아요. 이런 내가 싫다 좋다요. 이런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상대방도 하게. 여기서부터 소통이 시작한다. 우리 회사는 맨 먼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어떤 존재를 가진 사람이냐. 그래서 저희 회사는 모든 우리 임직원들을 자기 삶의 최고 경영자화, 회사의 경영자이기 이전에 내 삶의 최고 경영자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주식회사 황을문, 대표회사 황을문. 자기가 자기 자신을 경영할 줄 모르면 누구를 경영하겠습니까? 자, 자기가 자기 삶의 최고 경영자라고 하는데 시키는 일을 하겠습니까? 스스로 하겠습니까? 이게 우리 회사는 자발성 인재. 그럼 우리 자발성 인재라는 키워드를 여기서 뽑아낸 겁니다. 자기 삶의 최고 경영자다. 시켜서 일하겠느냐? 아니다. 스스로 해야 돼. 또 전 직원들을 창조성 인재화하는 건 뭐냐? 지금 여기 앉은 우리 박성훈 청장님은 똑같은 자세로 지금 앉아 계신 줄 압니다. 거의 대부분 사람이 그러실 겁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의 몸은 세포가 60조 이상의 세포로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면 거의 90% 이상이 바뀝니다. 순간순간 지금 뭐죠? 세포가 죽고 살아나고 있으니까 똑같습니까? 새롭습니까? 놀라운 지금 기적의 순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이거 불을 다 끄고 우리 청장님께만 조명을 딱 비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뭐 하시겠습니까? 나머지는 관객입니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빛나겠죠. 퍼포먼스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술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거수일투족이 바로 이렇게 글을 쓰시는 우리 홍영표 사장님의 이 모습을 다 불 끄고 이게 조명 딱 비추면 이게 뭐예요 지금? 퍼포먼스 하고 있는 겁니다. 지구별이라고 하는 영국 무대 위에 서울이라고 하는 조선호텔이라고 하는 무대 위에서 지금 조용하게 지금 뭐예요? 최고의 주연 배우로 지금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하고 계신데 지금 대충 하시겠습니까? 최고의 스타 배우로서 연기를 하시겠습니까? 스타 배우로. 이게 우리는 뭐냐? 예술가, 삶의 예술가, 이게 창조성 인재라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 추구하는 키워드가 이렇게 뽑아갑니다. 창조성 인재는 자기 삶의 최고 경영자, 자기 삶의 최고 삶 예술가는 창조성 인재, 자기 삶의 최고 경영자는 자발성 인재, 이렇게 뽑아갑니다. 오늘 품질재단의 조찬에 나와 계신 우리 CEO 여러분들께 제가 좀 시간이 되면 좀 생활을 가지고 한 분이 대단하신 우리 CEO 여러분들께 생활을 좀 꽃을, 아름다운 꽃을, 우리 또 여성 CEO분도 나와 계신데 아름다운 꽃을 제가 증정을 해야 되는데 박비원이라고 그냥 왔습니다. 이게 화면으로 인사를 대신합니다. 이 정도면 좀 박수가 나야 돼. 박수도 덜 나왔습니다. 자, 웃음 얼굴입니다. 저희 회사가 웃음으로 이렇게 인재를 구분합니다. 찡그린 36, 26, 16 이렇게 나는 어떤 얼굴인가. 자, 이런 지금 글을 보고도 지금 여러분들 지금 그냥 무덤덤하게 앉아 계십니다. 뭐 적응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웃습니다. 저기 우리 저 CEO분, 우리 여성 하얀 옷을 입고 계시는 우리 CEO 여러분, 저분은 미소하고 김태희를 능가하는 저런 아름다운 미소를 지니셨습니다.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예. 웃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웃으면 벌써 기운이, 긍정적인 기운이 바로 가득 넘칩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에너지가 바로 대한민국을 전체를 기운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는 전부 다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 운동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특히 리더는 웃는 얼굴을 연구해야 된다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CEO가 아침 출근할 때 경직된 얼굴로 출근을 하면 전 직원들은 부정적인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CEO가 무슨 잘못된 일이 있을까? 회사에 어려운 일이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 하나가 벌써 직원들에게 희망을 주기도 그 반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희망을 줄 아는 그런 어떤 웃음. 기분 나쁘면 회사 출근 안 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더들의 얼굴이 바로 매우 중요합니다. 웃는 얼굴은 바로 내가 수용성 있는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우리가 웃으셔야 됩니다. 40년, 50년 동안 이 경직된 이런 내용에 웃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웃음이 이 근육을 발달시키다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매일 아침에 이런 걸 합니다. 또 무슨 모임시마다 우리 회사 가면 모든 테이블마다 거울이 있습니다. 웃는 얼굴 표정 알아차리기 시간을 먼저 하고 미팅을 시작합니다.
쳐다보면서 좌우로 살펴보고 웃으면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웃는 얼굴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 내가 사용하는 말에 의해서 인류인재로 삼인재로 평가받는다면 그래서 우리 회사는 이렇게 인류인재가 쓰는 언어, 삼인재가 쓰는 언어 이렇게 매뉴얼화가 되어 있습니다. 삼인재가 쓰는 언어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그거 될까요? 어렵겠는데 말은 맞는데 그러나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사가 지시하는데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은 그것도 참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은 스스로 하겠다 시켜서 했다. 시켰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겠다는 뜻이에요. 우리 회사는 이런 말을 쓰면 바로 지적당합니다. 뭐라고 그랬었죠 방금?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거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는 저는 하기 싫거든요. 당신이 하라고 해서 할 수밖에 없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한 이런 표현을 추상적인 표현을 구체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뭐냐? 저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말에 의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말이 씨가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선택된 그런 삶이 오늘의 여기 앉아 계신 스스로의 다 모습들입니다. 말에 의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을 얼마나 우리가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일깨워주는 내용들이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나와 있고 모든 태초에 말씀으로 우주 창조를 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도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 이런 걸 우리는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죠. 써먹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써먹지 않는 한 것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을 뿐입니다. 네. 이런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알겠습니다 아니라 즉시 실천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 회사에 매뉴얼화되어 있습니다. 20세기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성공했다면 21세기는 남과 다르게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남과 다르게가 바로 생각의 차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1세기 남과 같은 일하면서 남보다 일을 더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과 다르게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다. 그래서 우리가 넘버원이 되기 위한 것보다는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only 원이 되는 것 이건 항상 우리는 뭐예요? 그건 1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색다른 문화와 색다른 어떤 그 마케팅, 색다른 경영을 해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안 될 때는 방법을 바꾸라는 신의 계시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다 알려줍니다. 몸이 불편하다, 쉬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쉬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면 몸이 건강이 해쳐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이 힘들다 그럴 때는 뭐예요?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을 바꾸라는 뜻입니다.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더 나은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 열린 사고로 세상을 향해 다가가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쉴 새 없이 주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핸드폰 통화이라고 그것을 수신 통화 중 그러니까 뭐예요? 신의 메시지를 우리가 접수를 못하는 겁니다. 계속 통화 중이니까. 다 요즘 그러면 그렇습니다. 저도 아는 CEO들은 요즘 어떠냐고 다 힘들다 그럽니다. 저는 힘들다는 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힘들다니 당신은 왜 좋냐? 좋죠. 그게 힘들다 그러면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힘든 사람 도와주겠습니까? 잘된 사람 도와주겠습니까? 은행 가서 다 죽을 표정하고 그냥 꾸직한 얼굴 표정 가진 사람 대출해 주고 싶습니까? 아니죠. 사우나 가서 좀 한 서너 시간 담근 다음에 안녕하십니까 하고 당당하게 들어가야지 다 죽을 지경으로 지점장 이거 해주겠냐 이거죠. 아닙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면 누가 힘든 사람한테 또 정보 주겠냐 이거죠. 누가 돈 빌려주겠습니까? 뭘 모르고 있는 거죠. 힘들다 아닙니다. 힘들다고 하는 건 뭐예요? 힘든 것을 빨리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해야죠. 잘된 사람한테 돈 주고 돈 빌려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말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떠냐? 아주 좋습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겨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간단한 어떤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독서에 대한 저희 회사가 독서 경영이기 때문에 독서 경영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의 나와 5년 후의 나 사이에 벌어지는 격차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책을 읽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을 만날 때 불평불만하는 사람 일부러 내가 시간 투자하고 돈 투자해서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다고 사람을 차별하자고 하는 건 아닙니다. 왜 내가 불평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듣고 살아도 지금 부족한 세상인데 밝고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마주칠 때 하이 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고 긍정적이고 세상을 미래지향적이고 창조하고 살아가는 분들은 내가 시간을 내고 돈을 투자해서 내가 만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그 사람의 5년 후의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오늘 어떤 책을 읽느냐도 앞으로 5년 후에 나의 모습일 수 있다. 왜냐하면 사고력이 생각하는 힘은 곧 어휘력에서 나옵니다. 우리 경영자들이 어떤 창의력에 메말랐을 때는 사용하는 언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언어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의 모임에 이런 조찬에 이런 교육 기회가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매우 중요한 요소가 이런 조찬의 모임 같은 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봅니다. 독서는 그렇습니다. 책을 읽은 것이 아닙니다. 물처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자꾸 시간 있으면 읽으려고 합니다. 물처럼 마셔야 되니까 뭐예요? 한순간도 우리는 책을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 달에 책 한 권도 읽지 않는 경영자를 향해 어떻게 임직원들이 믿고 따르겠습니까? 무슨 희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조찬에 나오는 이런 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여러분 회사의 임직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경영자는 지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만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솔선수 리더십을 발휘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저희들은 독서경을 했는가? 대기업에는 기업연수원이 있죠. 우리 중소기업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무독서제를 합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하면 3개월 동안에 12권의 필독서, 200권의 필독서가 있습니다. 저희는 94년부터 독서 경영을 했습니다. 한 8,000편의 독후감이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들은 한 달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어야 됩니다. 94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 입사하면 3개월 동안에 12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 회사는 바이오 분야의 연구에 필요한 연구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85% 사람들이 자연과학을 전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문사회 계통의 책을 읽도록 저희들이 권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의무 독서제를 도입을 해서 계속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 기업의 의식 수준도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성공하는 조직은 조직원들이 사용하는 언어가 다릅니다. 긍정적인 언어, 밝고 희망찬 언어들이 주고받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어려운 기업일수록 자꾸 힘들고 불평불만, 얼굴 표정이 어둡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바꾸는 것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바꿔내는 새로운 기업 문화 창출이 필요한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속적인 독서를 통해서 트렌드도 아이디어도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이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회사의 독서 캠페인은 책은 보통 15,000원 주면 삽니다. 그러나 그 저자는 적어도 20년, 25년의 경험을 쓰니까 우리들은 읽으니까 간접 경험, 이것을 한 달에 4권 정도 읽으면 100년, 1년 12년이면 1200년의 간접 경험을 얻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 경영자들은 한 달에 한 권 정도가 아닌 일주일에 한 권 정도의 책을 읽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안 읽고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이런 불확실성 시대에 지혜로운 경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똑같은 것도 이렇게 계산해서 보여주면 아, 책을 읽으면 내가 일주일에 한 권만 읽어도 한 달에 100년의 간접 경험을, 1년이면 1200년의 간접 경험을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하, 그러면 내가 책을 읽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어떤 생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책을 바빠서 책 읽을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책을 읽으면 지혜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책이 출판되고 있는가를 알고 있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런 것들이 시대의 흐름을 말해주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이면 보통 4-5번 정도의 서점을 다닙니다. 그 한 달에 보통 4번, 5번 정도 다른 서점을 다닙니다. 보면서 시대의 지금 흐름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그 책 제목만 알고도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대충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 바로 시대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어떤 책이 출판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눈여겨보는 것. 요즘 그 중앙지에서 보면 토요일에 책 서평으로 그 한 면을 장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잘 봐도 우리가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주위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 오늘 이런 조찬에도 바로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이 하고 이런 관계를 확장시켜 나가는 좋은 기회가 바로 이런 아침 조찬의 이런 모임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전략의 기본은 자기 경영 전략부터 저희들은 출발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전 직원들은 입사하면 반드시 삶의 목표를 넣게 합니다. 회사에서 경영을 하다 보니까 출퇴근이 좀 불규칙한 사람들은 자기 삶의 목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반드시 입사하면 자기 속에서 보지 않습니다.
자기소개서 봐봐야 뭐 어진 부모님 밑에서 근명성실. 이건 지금 30년 전에 우리가 직장 쓸 때 자기소개서 썼던 걸 지금도 쓰고 있으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이건 뭐 우리는 자기소개서 전부 쓰레기통입니다. 보질 않습니다. 면접하고 그 다음에 뭐냐 프레젠테이션 시킵니다. 어떤 것은 자기 삶의 목표를 반드시 시킵니다. 신입사원 채용은 반드시 삶의 목표에 대해서 넣지 않으면 글로 쓴 목표를 가진 사람이 3%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CEO 여러분들께서 글로 쓴 목표를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저는 글로 쓴 목표가 거의 98%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계속 글로 쓴 목표를 이렇게 쓰고 다닙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우리 회사에서 하고 있는 일들만 한 것만 하고 이야기하는 거지 하면 좋은 것 저는 그런 거 이야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임직원 우리 회사 입사하면 반드시 삶의 목표를 발표하게 합니다. 예, 이때가 처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 나의 핵심 역량은 무엇이냐? 나의 핵심 역량을 가지고 회사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 것인가? 이걸 발표하고 3개월 후에는 또 다시 합니다. 3개월 수습기간이 지나면 3개월 수습기간 동안에 서린 바이오사이언스 문화에 내가 어떻게 적응해서 새롭게 또 자기의 삶의 목표와 자기의 역량을 회사에 어떻게 기여하겠다고 이런 내용을 다시 프레젠테이션 한 다음에 채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삶의 목표를 발표하게 하는 거 저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기업 경영하면서 제가 CEO로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 짧은 시간에 저희 회사의 문화 직접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도표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신문 기사 때문에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81년 4월 22일 태동당의 한국의 유전자공학 80년대는 생명공학 바이오란 말이 없었습니다. 유전자공학. 이 신문 기사를 보고 서울대 미생물학과 강현삼 교수님을 찾아갑니다. 앞으로 10년 후에는 유전공학 분야가 괜찮을 거다. 그래서 3년 동안 서울대 미생물학과를 가서 배웁니다. 저는 사이언스를 전공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후에 84년에 설립을 제가 창업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교수님은 7년 전에 은퇴하셔서 저희 회사에 오셔서 지금 기술 고문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신문 액자가 저희 회사에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습니다. 신문 인연 하나가 오늘의 코스닥 상장 기업을 탄생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그래서 84년 4월 2일 바이오 연구 분야에 필요한 씨앗 기기 제조, 연구 유통 마케팅, 바이오 멤스, RFID 신약 개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이런 연구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문화는 거래하고 싶은, 주주에게는 투자하고 싶은, 사원에게는 개인의 꿈을 실현하는 비전을 가진, 사회에 대해서는 바이오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인프라 바이오 기업으로서의 사명을 가진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린 사명선언문, 저희 회사는 고객 만족, 고객 감동이라는 말 그 이후에 저희들은 고객 만족을 그 다음에 고객 감동을 최근에는 저희들은 고객 성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고객 성공을 위한 사명. 이것이 매우 중요한 우리 회사의 덕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저희 회사의 그런 비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뭐 상이고, 그 다음 저희 회사는 이제 앞으로 2년 후에는 판교에 130억을 투자해서 판교 바이오 센터로 이거는 22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축해 들어가는데 2년 후에 저희들이 판교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 회사 연구소는 95년부터 설립되어 있고 저희 회사는 R&D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에서 돈 모아서 사람 뽑아서 기술 개발 어렵다. 저희들은 원래가 어떤 리서치 중심 그런 회사가 아니고 마케팅, 유통 중심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 회사는 C&D라는 말을 씁니다. 저희 회사는 이건 지금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요즘 문제가 됐죠. 지금 허범도 옛날 산자부 차관께서 하신 이론인데 TPM 이론입니다. 기술은 1000m 고지, 생산은 2000m, 마케팅은 3000m. 저희들은 마케팅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3000m 고지에서 팔리는 제품이 무엇인가? 이 팔리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내용이 어딘가? 빨리 Connect and Development 하겠다는 내용. 전략적 제휴를 해서 시장에 빨리 내놓는 것이 저희 회사의 연구 방향의 새로운 모델입니다. 저희 회사는 R&D라는 말보다는 C&D라는 말로 제품 개발에 저희들은 접근하고 있습니다. 연구소의 특허에 대한 부분, 저희 회사 가지고 있는 독서 경영 약 8,000여 편의 DB가 되어 있고 95년부터 저희들은 독서 경영을 시작했습니다. 칭찬 문화입니다. 이것도 96년부터 저희들은 매주 월요일 아침은 저희 회사의 미팅룸에서 이제 생산 공장인 하남 물류창고에 있는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직원들이 전체 스탠딩 미팅을 조회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직원들이 4명씩 칭찬 릴레이를 하는데 이것은 96년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한 번 하는 것을 계속합니다. 계속하는 겁니다. 저희 회사의 문화가 액션하는 문화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다른 건 잘 못하는데 하여튼 문화로 장착시키는 이런 행동하는 것은 저도 볼 때 저 자신이 저를 볼 때도 참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계속입니다. 우리 임직원들이 언제까지 합니까? 서린 바이오사이언스가 존재하는 날까지 계속한다. 그래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웃음 문화입니다. 그래서 웃음 고문도 저희들이 해서 모든 것들이 항상 우리 회사의 모든 내용들은 웃음으로 시작해서 웃음으로 끝납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오후 4시에 노래와 웃음과 박수가 있는 저희 회사의 문화가 웃음 경영 문화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공감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모든 기업들이 좋고 싫음으로 갑니다. 이건 저희 회사는 이거 삼류의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애매모호한 겁니다. 이류. 그 다음에 인류의식이 옳고 그름인데 옳고 그름도 이건 상대방 가치도 상대적입니다. 옳고 그름은 나하고 가치가 안 맞으면 반감을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게 아니라 공감을 통해서 뭘 하는 문화를 만드냐, 맞는 말을 하는 문화를 저희들은 만들어냅니다. 공감이 매우 중요합니다. 직원과의 공감, 상대방이 틀린 게 아니라 21세기 문화는 나와 상대방이 생각이 의견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게 문화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대방 말을 인정해 주고 공감하는 겁니다. 공감한 다음에 상황에 맞는 말을 할 줄 아는 문화를 저희들은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는 옳고 그름으로 따져가면 내 가치관과 안 맞으면 서로가 저항을 합니다. 신념은 내면에 폭력을 낳습니다. 내 가치관과 안 맞으면 뭐예요? 폭력을 낳는 겁니다. 이제는 이런 것이 아니라 신념이라는 것도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기 고정관념이죠. 상대적입니다. 상대적 모든 것은. 그래서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측면에서 볼 때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 이거예요. 상황에 맞는 말을 하는 이런 기업 문화가 매우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저희들은 공감의 문화를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하하고 상대방 말을 잘 듣는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말을 하는 문화, 옳고 그른 말이 아닌 공감을 통한 맞는 말을 하는 문화. 그래서 저희 회사는 모든 어떤 이런 외부에서 강사가 와서 깜짝 놀랍니다. 들을 때 그냥 안 듣습니다. 아, 이제 보는 것은 움직이는 행동이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순간 과거 미래로 생각이 가 있는가 지금 여기를 알아차리는 겁니다. 아하, 웃는 얼굴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를 알아차린다는 건 뭐냐?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생각이 자기를 조정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생각은 나한테 내 하인인데 생각이 나를 조정한다고. 여러분들이 의지, 각오, 결심 가지고는 먼지 하나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을 육성하고 찾아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저희 회사는 모든 것을 상황에 맞는 말, 그 다음에 당신은 최고십니다. 사람을 최우선하는 우리 회사의 인사법입니다. 오는 사람마다 당신은 최고십니다. 대단합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희 회사는 또 모든 보고 문화가 사실보고, 생각보고를 나눠서 보고합니다. 모든 것은 있는 그대로 사실 보고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을 쓰게 하는데 그 대부분들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보고를 합니다. 생각을 보고하다 보니까 보고받는 입장에서는 혼란을 가져옵니다. 이게 사실이 어디까지고 생각이 어디까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것을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고하라. 그리고 뭐냐, 거기에 대한 내 의견은 따로 개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 보고 생각 보고에 대한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회사의 모든 전 직원의 업무 일지가 이렇게 사실 보고 생각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와 시스템으로 완전히 저희들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습 조직 문화입니다. 저희 회사는 매주 화요일이면 팀장들을 위한 설인 리더십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입니다. 우리 회사가 8시 반부터 회사를 시작합니다만 8시부터 9시까지 1시간은 팀장 임원 대상으로 교육을 합니다. 물론 우리 임원이 강사가 되기도 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 외부 강사가 와서 초청 강의를 합니다. 1년 이상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우리 일반 직원들은 저희 회사는 이제 매니저라는 직급, 전 직원들이 매니저라는 호칭을 씁니다. 왜 우리들은 교육을 안 해줍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설인 매니저 대학을 만들어서 3개월 코스로 일반 직원들 상대로 전 직원 한꺼번에 매일 교육할 수 없으니까 3개월 코스 20명씩 나눠서 1년에 한 차례씩은 반드시 매니저 대학을 이수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강사는 우리 임원이나 팀장이 하면서 회사의 비전 이렇게 이제 과목을 이렇게 만들어서 경영 철학, 재무, 매출, 뭐 세무, 수익에 대한 경영 이전, 문화, 마음, 자기 삶의 체인징 스토리, 뭐 직장 만들기, 우리 회사의 어떤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전체적인 어떤 전략적 구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는 이런 과정들을 3개월 코스로 계속합니다. 여기서 한 과목을
탈락하면 이수를 안 하면 그 다음 기회도 이수를 못하면 다시 전 과정을 다시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매주 전 직원들 상대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학습 조직 문화가 매우 저희들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는 뭐 한국경제 나오는 혁신 기업에 삼성, LG, SK 저희 회사가 좀 희한한 회사가 하나 들어 있습니다. 8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저희들이 코스닥 상장하고 나서 저희들이 했던 의식 개혁 운동을 이렇게 3단계로 합니다. 한 3억을 투자해서 저희들이 외부에 의뢰해서 이 마지막 CEO 아바타 과정이 바로 명상 수련 과정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전 직원들을 이런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문화로 저희들이 장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인류인재는 잘 듣고 잘 보고 지금 여기를 알아차린 창조적인 성과 창출형 인재 이런 것들이 회사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스템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저희 회사 인재상은 뭐냐? 자발성 인재, 창조성 인재화하는 겁니다. 자발성 인재는 자기 삶의 최고 경영자로서 자발성 인재, 삶의 예술가로서 창조성 인재화한다. 그래서 성과 창조 인재를 만들어서 지금 여기에 삶의 질을 누리는 그래서 신나는 일터 대한민국에서 근무하고 싶어하는 베스트 10 기업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임직원들이 추구하는 기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삶의 최고 경영자는 뭐냐? 이렇게 멋진 나는 누구냐? 내 삶의 경영자 바로 나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를 또 객관적인 성과로 증명해 보일 줄 아는 사람,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하는 자발성 인재. 그래서 저희 회사는 직급이 3등급밖에 없습니다. 전 직원이 매니저, 팀장, 임원밖에 없습니다. 뭐 12등급, 13등급 이게 없습니다. 그 사람을 관리하겠는 관리자, 관리를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자발성 인재인데 무슨 관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스스로 자기가 자기 일을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 가치도 그래서 자발성 인재화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고 또 삶의 예술가로서의 뭐냐? 우리 저희 회사에서는 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과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희 회사는 작품으로 다가갑니다. 우리 연구원들에게 당신 지금 어디 가냐? 그러면 작품 완성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교수님 만나러 갑니다. 작품을 완성하러 가는데 시키는 일 하겠습니까?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의 걸작품. 그건 뭐냐? 고객 성공을 지원하는 것이 최고의 걸작품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고 다가갑니다. 전 직원들이 일을 과제가 가진 작품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가가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술가, 일을 예술로 주어진 목표를 작품으로 고객을 관객으로 시장을 무대로 자신을 예술가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다가가는 저희 회사의 좀 독특한 그런 문화입니다. 전 직원들을 삶의 예술가를 통한 창조성 인재화, 전 직원들의 자기의 삶의 최고 경영자를 통한 자발성 인재화하는 것이 저희 기업이 추구하는 인류인재 개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전부 어디서 나왔느냐? 사람을 중시하는 사람의 마음을 경영합니다라는 이런 것과 연계되어진 그런 새로운 문화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저희 회사가 새로운 한국에서의 삶의 질을 누리면서 새로운 일과 생활의 균형을 통한 삶의 질을 추구하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중소기업의 성공 모델로 거듭나기 위해서 열심히 또 저 자신이 우선 재밌게 노력하면서 경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살아가면 예술이 됩니다. 자기 일을 살아가지 못하면 일이 됩니다. 우리 CEO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경영하는 그 경영 그 자체도 바로 예술이다. 예술 작품을 완성한다고 하는 그런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다가가는 그런 내용이 됐을 때 우리가 일을 향해 다가가는 우리들의 마음가짐도 밝고 감동적이고 가슴 설레이는 그러한 내용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